요즘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가장 큰 게 지침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증명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무언가가 바뀌고 나는 나를 설명할 수 없게 되고 외부에서 채울 수 없으니까 내면에 나를 쌓는 느낌인 거예요. 무수히 많은 문장 중에 내 마음을 꿰뚫는 단 하나의 문장이 다 나를 설명할 것 같은. 맞아. 외부 세계가 너무나 빠르게 변해나가니까 현기증이 있겠다. 맞아요. 현기증이 나요. SNS 이런 걸로 자기를 그 익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노출을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익명의 존재가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자기의 고유성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도 시간과 에너지죠. 그 고독의 끝에서 오히려 확 이렇게 열리는 세계를 또 만날 수가 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스포티파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여러분은 소설 좋아하시나요? 저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다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한때 문학소녀였던 과거가 있거든요. 저도 현실을 잠시 벗어나서 소설의 세계에 빠지는 걸 좋아하는데요. 나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인물들이지만 결국 나의 인생에 대입해서 읽게 되면서 그 안에서 삶의 태도와 철학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이도 언젠가는 소설가 선생님들을 좀 모시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특별한 소설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전형성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모색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써온 소설가 정경린 작가님, 그리고 SF적 세계관 속에서 상처 입고 소외된 이들과 연대하는 이야기를 써온 현재 한국 SF 소설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설가죠. 천선란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을 이렇게 한 화면에 보는 게 지금 여러분 믿기시나요? 저도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네, 한번 인사만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경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천선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나오셨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뵈니까 어떠세요? 일단 마찬가지로 저 지금 너무 떨리고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부터 그 소설가님이랑 같이 하니까 진짜 교수님을 만나는 기분도 들고 뭔가 유년 시절의 어떤 페이지를 좀 같이 함께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러니까 얼떨떨하고요. 지금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문창과 출신이라서 사실 저한테도 이렇게 학창 시절에 제가 읽던 소설을 쓰신 작가님이시니까 감회도 너무너무 새롭고 그래서 또 긴장이 돼서 오늘 좀 제가 버벅일 예정이니까요. 좀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저도 그 두 분 워낙 젊은 분들하고 오늘 일을 하게 돼서 반갑고 기대도 됩니다. 그리고 그 천선란 작가님은 이번에 그 자기만의 집 그 책에 표사를 써주셨는데 너무 명료하면서 아름다운 글을 주셔가지고 한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추천사 제이가 왔을 때도 이게 왜 나한테 왔지? 내가 해도 되나? 그냥 욕심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쵸. 그 시기쯤에 사실 제가 추천사를 이제 제 원고가 많아갖고 이제 거절을 늘 해왔다가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다. 이거는 나의 어떤 내 삶에 흔치 않은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받고 추천사를 보낸 후에는 그 담당자님께서 작가님 좀 너무 별로예요 이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계약을 파기해도 괜찮다라는 마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책이 나오고 만나 뵙게 되니까 어제부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랬군요. 아무래도 대선배님이시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양가적인 감정이죠.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당연하죠. 약간 이런 마음.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오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실 두 분을 같이 모시게 된 게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그 책 관련해서 같이 이제 인연이 생기셨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두 분의 등단 연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경린 작가님이 1995년에
등단을 하셨고 천선란 작가님이 2019년에 등단을 하셔서 무려 그 등단 시차가 24년이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동시대에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작가님이신 거잖아요. 나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사람 같다. 아니, 그게 역사죠. 그래서 그 역사 안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선후배 작가님이 만나게 이 장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나 저는 영광이고 저는 두 분 작가님들의 책을 읽으면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경림 작가님이 이제 전형성을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썼는데 작가님도 사실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각자의 방식으로 좀 꼬집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쓰시고 계시고 연대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또 닮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두 분의 그 시차를 가로질러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채널에 오시면 꼭 거치는 관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 모시면은 어쨌든 두 분 다 나의 길을 잘 찾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두 분은 내 길을 찾게 됐는지 저는 이제 영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보면 되게 엄청 대단해 보이는 두 분이지만 분명히 처음에 시작의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두 분은 소설가라는 길에 들어서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결정적인 한순간이 있었는데 그 일종의 경단녀죠. 그 시절에 살림을 하면서 늘 베란다 그 너머에 앞동 뒷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빨래도 개고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 문득 그 아파트 앞동이 기우뚱 하더니 싹 쓰러지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쓰러졌는데 그러고 난 뒤 앞이 탁 트인 사막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꿈도 아니고 백일몽도 아니고 그 지나서 보니까 뭐 작가들은 문학적인 에피판이다. 어떤 현시의 순간이 왔던 거다. 그러는데 그 장면을 내가 맞이하면서 그 어떤 당위성 그 삶에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글을 이제 쓰게 됐는데 그 처음에 그때 소설 이제 사실 소설가로 등단할 확률은 거의 없었죠. 30 초반이었는데 그냥 평생 소설을 쓰겠다. 등단은 하든지 말든지. 않더라도. 그냥 소설 쓰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습작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용기가 났던 그러네요. 순간이죠. 그리고 한 2년 뒤에 등단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그 전에 하시던 일들은 뭐 방송국에서 일을 잠깐 하셨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한 후에 아이를 낳고 살다가 문득 그런 장면을 마주하면서 진짜 난 이제 소설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소설을 쓰고 싶었지만 해서 안 될 일을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하나. 그 앞에서 굉장히 주춤되면서 앞동 벽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그 지방에 내가 살고 있었고 그때는 그 등단하기가 신춘문예 아니면 문예지 네, 정말 그 게이트가 좁았어요. 정말 1년에 몇 명만 됐으니까. 주변에 이제 나 소설가 될 거라는 것도 비밀로 하셨었다면서요. 그걸 말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러면은 남한테도 글을 말을 그럼 안 했지. 2년 등단하기 전까지는 몰래 숨어서 쓰신 거예요? 등단하기 1년 전에 갑자기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 그런 기회가 생겨서 한 1년은 거의 숲속에서 살았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오롯이 그냥 글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습작 그 작품이 한 8작품 한 1, 2년 사이에 나오면서 95년 등단했는데 96년에 작품집을 낼 수가 있었어요. 이미 많이 써놨기 쌓여 때문에. 있었으니까 그런 막 속도가 붙으면서 그 작가 활동이 급물살을 탔다 이런 느낌. 맞아요. 그 이후로 진짜 다작을 하셨잖아요. 작품이 진짜 엄청 많은데 그때 용기를 만약에 내지 않으셨으면 대체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은. 근데 용기를 내가 낸 것 같진 않고 용기가 왔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맞을 운명적으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마음이 맞다. 계속 품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쵸? 내가 가진 게 나중에 카미 그 철학에서 네, 만나게 네. 됐는데 사막에서 지내는 기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 사막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제약도 다 사라진 공간이잖아요. 네, 네. 그 길이 뭐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는 그게 자기 발자국을 내는 것이니까 그 특히 뭐 창작하려는 사람들은 사막에서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 읽고 아주 이상하게 일치감이 있네 그랬는데 등단작도 제목이 사막의 달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내가 봤던 사막이 나한테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랬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시기를 거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공감이 가면서도 많은 분들이 심쿵하면서 좀 듣고 계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이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들이 나는 있다고 봐요. 개인사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기념비적인 순간. 또 지금 넋이 나가서 네. 듣고 계시는 아니, 근데 천선 작가님. 선생님 말을 네. 듣다 보니까 그 용기가 낸 게 아니라 왔다고 네, 네, 네. 표현하신 게 진짜 좋았는데 그게 마치 좀 들으면서 그냥 그럼 용기는 사막의 얼굴을 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막으로 오겠구나. 약간 자 걸어봐. 걸을 수 있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저는 사실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소설가였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소설가는 조금 하면 할 수 있는 거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설가를 꿈꿨던 시절부터 이미 제가 읽을 수 있는 그쵸, 책들 그쵸. 중에는 여성 작가님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미 선배 활발하게 작가님들이. 활동하시고 꾸준히 그쵸.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나는 저 작가님들처럼 되고 싶다.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당연함이 있었거든요. 학창시절 제가 그쵸. 예술고등학교도 문예창작과를 나와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대쯤에 어머니 간병 생활을 하면서 그 꿈을 놨어요. 이제 소설이 좀 사치다. 그러니까 사실 쓴다고 해서 어떤 생계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 될지도 알 수 없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20대 중후반에 지내다가 저는 그 20대 후반쯤에 큰맘 먹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제 여행을 갔어요. 병원에 매여 있는 시간들이 답답하고 이게 언젠가는 좀 후회가 될 것 같아서 20대 때 기억을 남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뭐 처음 혼자 여행으로 상하이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이제 친구들이랑 유럽도 이제 갔는데 파리에서 제가 새벽에 투어를 하느라고 새벽 차를 타고 이제 파리의 들판 늑대인간이 나올 것 같은 파리의 들판을 새벽 차를 타고 가는데 딱 선생님이 말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진짜?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들판을 보고 있는데 이제 써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 정도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써봐야 너가 진짜 후회를 하지 않는 20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27인가 그때쯤에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유럽을 다녀와서 아빠랑 이제 언니한테 내가 딱 1년만 소설을 써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1년 동안 어디 이제 문학상이 많잖아요. 이제는 막 네, 인터넷에서도 막 글을 쓰는 시대니까. 네.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내 글에 대한 어떤 피드백도 없고 뭐 투고도 안 되고 하면은 그때 깔끔하게 포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그때 인터넷에서 연재했던 무너진 다리라는 네. 소설이 출간이 이제 우연히 됐고 그러면 한 번만 더 공모전에 도전을 해보자. 제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거의 모든 걸 낙방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보자라고 했던 게 천개의 파랑이라는 네, 네. 책이었는데 그게 이제 다행히 수상이 되면서 저도 이제 소설가의 길로 접어들게 됐어요. 저 지금 이야기들이 막 머릿속에 막 펼쳐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 시작의 이야기도 이렇게 멋지게 하시는지 너무 소설가라 그런가 봐요. 그니까요. 막 머릿속에 막 그 장면들이 막 그려지는데 와 진짜 지금 감탄하면서 듣고 있었고
네, 그 1000개의 파랑이 그냥 당선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지금 SF에 완전 주목받는 네, 네. 새별이 등장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도 너무 듣고 싶고요. 어떻게 SF를 또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작가님 이제 이번에 또 되게 오랜만에 새 책을 또 내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또 앞으로 듣고 싶은데요. 그 얘기를 듣기 앞서서 잠시 마음을 좀 편안하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쉬는 타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요즘사를 제작 지원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도파민을 자극하는 콘텐츠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죠. 여러분은 잠시라도 나를 자극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으셨나요? 며칠 콘텐츠를 끊고 디톡스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매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조금 덜 해로운 콘텐츠, 무해한 콘텐츠들로 일상을 채우려고 하는 편인데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사가 롱테이크 인터뷰와 팟캐스트를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빠른 호흡으로 쉴 틈 없이 내달리는 콘텐츠보다는 비교적 자극이 적고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고 팟캐스트가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빠르고 짧은 콘텐츠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숨쉴 틈이 필요하니까요. 요즘사처럼 마음에 오래 남는 콘텐츠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팟캐스트 크리에이터가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스포티파이 포 크리에이터가 그 시작을 도와줄 거예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지금 바로 PC에서 스포티파이 포 크리에이터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나만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그래서 작가님들의 이 시작의 순간, 용기가 되게 다가왔던 그 순간에 대해서 지금 듣고 너무 감탄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시작의 순간을 거쳐서 지금까지 엄청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년 정도 되는 네, 한 건가요? 6, 7년 맞죠? 정도 6, 된것 7년. 같아요. 네. 작가님은 무려 한 30년 맞을까요? 가까이 그쵸? 됐죠. 근데 진짜 끊임없이 작품을 계속 내고 계시니까 두 분 다 이제 최근에 신작이 나왔는데 정경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집이라는 작품을 지금 18년 만에 새롭게 개정판을 내셔서 지금 자기만의 집이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 이 작품인데 어떻게 또 다시 꺼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개정판이 아니고 복간한 책인데 그 복간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절판돼 있는 책을 맞아요. 절판됐었잖아요. 다시 재출간하는 거거든요. 그 다산북스의 편집자님이 네.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문장들을 읽다가 그 좋아서 어떻게 책을 찾아서 읽게 됐고 책이 아주 그 시대적으로 빨리 나왔던 책 같다. 지금 현재 오히려 굉장히 잘 맞는 책 같다. 그러면서 꼭 그 다시 내고 싶다고 네. 그 메일을 받고 그 나도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책을 다시 내기로 했는데 내가 이제 신인 작가이던 시절에 그 우리 이제 선배님들 중에 한 20년, 30년 전에 그 낸 책을 이렇게 다시 내시는 거 보고 너무 부럽다. 저런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나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진짜 그건 30년 이렇게 작가 생활하면서 20년 가까이 된 그 전에 낸 책을 다시 내서 이렇게 현재화 시킬 수 있다는 게 저도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름을 그리고 자기만의 집으로 변경이 됐어요. 원래 엄마의 집이었는데. 그래서 살짝 제가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살짝만 작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그 호은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이고 20살의 딸인데 딸의 시선으로 작품이 좀 전개가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엄마랑 오래전에 이혼을 했던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복 동생을 엄마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아빠를 찾으러 다녔지만 결국 못 찾고 다시 이제 엄마의 집으로 와서 셋이 이제 살게 되는 이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엄마를 미스 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만의 집을 가진 이 엄마와 20살 딸이
새롭게 완성해가는 어떤 대안적인 가족의 모습, 거기서 오는 어떤 서로의 상처를 또 다시 치유하고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천선한 작가님께서 네. 이제 추천사를 써주셨잖아요. 아까 네.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좀 읽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지금을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새롭게 읽는 거잖아요. 이게 과거에 나왔던 책이지만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러니까 엄마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대로 출간이 된다라는 뉘앙스로 메일이 와서 저도 이제 제목을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읽었죠. 근데 읽을 때에 제가 추천사를 쓸 때 마음은 보통 이제 작가님들의 해외 번역을 제가 이제 추천사를 대체로 많이 쓰는데 네. 그때 작가 소개 같은 거 잘 안 봐요. 먼저 싹 다 안 보고 소설 먼저 보고 이제 그 다음에야 보는데 이 책은 제가 안 봐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 사전적인 지식을 어떻게 해서는 다 비우고 내가 정말로 이 책의 세계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첫인상을 받았는지를 집중을 늘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딱 그냥 지금의 얘기인 거예요. 그냥 복간의 느낌은 전혀 없었고 딱 지금의 얘기였고 그래서 처음에도 엄마의 집이라는 제목이 너무 잘 어울려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한번 제목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그게 더 직관적일까? 더 좋을까라는 고민을 그냥 저 나름대로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이 이야기가 지금은 한 공간에서 정말 각자의 집, 각자의 공간, 각자의 삶을 찾은 여성들의 얘기처럼 느껴져서 되게 작가님의 의견인지 편집자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이 더 이 시대에 맞게 잘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추천사를 쓸 때에는 그 어떤 개인적인 마음과 나의 추억을 다 배제시키고 최대한 이 소설을 처음 읽는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이 책을 집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적어보았습니다. 네. 뒷표지에 천드란 작가님이 써주신 네. 추천사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18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거기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성 작가가 또 추천사를 써줬다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인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 작가님 두 분의 연대처럼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을 엄마의 집에서 자기만의 집으로 바꾸셨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이게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자기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좀 의미 있게 다가올 작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작가님이 이 책을 그때 처음 쓰시고 다시 이 복간집을 내시게 되면서 이 작품에 이제 집이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로 좀 다가갔으면 하면서 쓰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기만의 집은 그 우선은 그 경제적인 자립할 수 있는 존재가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어떤 독립적인 그 주체로서 자기의 고유성을 지어가는 그런 존재의 집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제목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도 이게 자기만의 방을 너무 떠올리게 하는 제목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나는 좀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버지니아 울프의 그 자기만의 방은 자기만의 방과 뭐 연 500파운드 500파운드가 지금으로 하면 3천만 원 정도 우리 돈이래요. 그거를 얻게 되는 게 고모가 갑자기 죽으면서 유산을 상속받아서 평생 해마다 연 3천만 원씩을 받고 자기만의 방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기족 이야기지.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 다르고. 그렇죠.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추종하다가는 정말 생고생하는 거지. 그렇지. 기족 이야기를 함부로 막 영감 받아서 하면. 그런 식으로 아주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쵸. 다르기 때문에 이 제목을 할 수 있었고 그 엄마의 집이기도 하지만 호원이나 여기 나오는 승지라는 인물이나 정말 그 자기 존재를 담을 수 있는 공간, 자기만의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인물들 저마다의 그 길, 찾아가는 길, 그런 것들을 조명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제목 같더라고요. 그래서 쓰게 됐어요. 맞아요. 딱 봤을 때 뭔가 나에게 대입해보게 되는 제목인 것 같아요. 약간 부동산으로 따지면 아직 집은 없지만 아직 내 집은 없지만은 그래도 다들 각자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진짜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어떤 역할적인 거나 이런 걸 다 벗어 던지고 오롯이 나만의 어떤 나다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소중하고 근데 그게 어떤 집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관계로서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같고 나만의 일이 생기거나 하면서도 생기기도 하는 어떤 추상적인 공간이라는 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응원의 메시지로 많이 다가왔고 물론 진짜 자기만의 집을 갖기 위해서는 진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인생의 목표인 요즘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얼마 전에 그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 네.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예요. 근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혼했는데 이제 딸이 하나 있어요. 유치원 다니고 네. 그 딸을 데리고 친정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는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출퇴근 거리가 2시간씩 하루에 쓰면서 일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분이 하는 말이 친정엄마한테 결국 신세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소설 주인공하고 너무 비슷했어. 내가 그러네요, 진짜. 너무 귀담아 듣고 이야기를 계속 시켰는데 그 친정엄마가 자꾸만 딸한테 자식한테 희생을 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희생을 너무 강요하니까 그 엄마 집에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자기는 어쨌든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독립하는 게 지금 자기 꿈이고 그래서 애가 학교에 입학하면 이제 뭐 한 2년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돈 열심히 모아서 독립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내 소설의 주인공 같다. 얘는. 그러네요, 진짜. 내 소설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물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계획에 너무 충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현실에 사는 미스의 느낌이네요. 현실에 지금 다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상황은 각자 달라도 정말 그런 공간을 너무 절실하게 지금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이 진짜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되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나오잖아요. 아마 이 문장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은 씨앗빠진 레몬 따위나 줄 뿐이지만 나는 그것을 내던지지 않고 레모네이드를 만들 것이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책에 지금 자기만의 집에 등장하는 문장이라는 거는 또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게 진짜 모두가 다 각자의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짐들 좀 쓰디쓴 어떤 현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긍정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들 두 분의 삶에도 좀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지 힘든 순간들을 그래도 받아들이고 긍정의 태도로 해나갔더니 좀 변화했던 순간들이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지도 좀 듣고 싶었어요. 이 세계 자체가 아주 모순을 가지고 있고 이 세계와 나 사이에 또 우주와 나 사이에 신과 나 사이에 뭐 이런 그 모순이 걸쳐져 있고 그 모순에 대해서 우리 뭐 부조리라고 이렇게 말들 하는데 모순을 직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속거나 휘둘리게 되죠. 그 모순이 있는 것을 직시할 때 주체로서 모순을 능동적으로 살면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 젊었을 때는 휘둘리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문제는 있는 모순을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 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
이랬을 때 그 있는 그대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직시하고 그 직시한다는 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체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 이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카미의 그 시지프스 신화 네. 그런 것에서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카미가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탐색한 주제이기도 하죠. 작가님이 소설가로서 살면서나 아니면 엄마로서 살면서나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어요? 지금도 나는 그런 걸 겪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작가로서 꽤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체력이 전과 같지 않은 이 모습. 근데 소설은 정말 체력으로 쓰는 거거든요. 막 엉덩이로 쓴다 막 이런 엉덩이로 얘기는 쓰는 했었는데. 거예요. 그럴 때 나 자신의 상황이나 나 자신의 현실 이런 것이 흔들리게 되고 뭔가가 막 이렇게 뭐 조각들이 빠져나가는 느낌?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재구성해야 되니까 내 노년에 대해서 뭐 이제 사실은 뭐 그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네, 그 사강. 작가가 딱 내 나이 때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이 따닥따닥 부딪히게 추위를 느끼고 이렇게 생각은 제멋대로 막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막 히뜩번뜩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굉장히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지금은 내가 겪는 어떤 부조리모스는 그런 것이고 그걸 있는 그대로 내가 봐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에는 체념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우리가 체념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체념도 굉장히 긍정적인 능력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해낼 수 있는 능력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근데 해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잘 받아들이는 능력도 굉장히 큰 능력이거든요. 수용력. 수용하지만 포기하진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음. 그게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해내는 능력도 있지만 잘 받아들이는 능력도 능력이다라는 게 되게 지금 많이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선란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신기한 게 제가 최근에 2, 3년간 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삶이 이렇다는 거, 앞으로 이럴 거라는 거. 근데 그때 제가 느낀 삶의 가장 큰 힘듦은 생각보다 시시하고 지루하다는 거였거든요.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20대 때 제가 가장 바라는 거였는데 그게 정신없이 휘둘리고 늘 뭔가 사건 사고에 있고 오로지 혼자 있고 싶고 내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던 그런 20대 때가 지나고 나서는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좀 지겹다, 지루하다. 저도 이제 소설을 내고 소설가로서 살고 쓰고 싶은 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그거 외에는 어떤 기쁨이나 좋은 일들이 되게 무감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복에도 큰 행복을 진짜로 느끼지 않는다면 남들이 봤을 때 너무 축하할 일인데 그거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2, 3년 동안 받아들였어요. 타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각자만의 고민이 있듯이 그냥 내 삶도 20대에 내가 바라봤던 어떤 더 즐겁고 멋있을 거야 라는 것과는 다르게 잠잠하구나 내 속은. 근데 그게 정말 딱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념의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사람들 만나서 막 뭐하고 살아요 이러면은 그냥 심심하게 살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냥 소설로는 진짜 막 화려한 세계 막 제 SF적이고 막 우주 뛰어다니고 막 살인사건 맞아. 나고 난리가 나지만 그 세계 바깥의 현실에 나는 고요한 거예요. 늘 똑같은 일상을 살고 그래서 이거를 잘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요즘은 그냥 심심하게 살고 늘 똑같은 일 반복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작품 세계만 봤을 때는 정말 작가님의 이야기들은 정말 우주를 떠돌잖아요. 그쵸, 네. 그 세계가 엄청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근데 실제 생활들에서는 그런 무료함?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게 네. 근데 네. 뭔가 꾸준히 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무료함을 무조건 끼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보다 좀 더 자유 시간이 많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저의 기준에서 스펙타클하고 판타지적인 세계일 거야라고 꿈꿔왔던 것과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죠. 왜냐면 또 소설가는 혼자 써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네. 길잖아요. 그 시간을 견뎌야만 어떤 작품이 나오는 거니까 또 그 시간을 견디는 과정들 뭐 물론 소설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은 항상 지난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어떻게 찾았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데 그 지난한 과정을 견딜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네. 일이 아닐까? 그런 맥락에서 저도 와닿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레몬 문장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SNS에 이 작가님의 다양한 문장들이 정말 끊임없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작가들 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뭐 유난히 그런가?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진짜 엄청 오래된 작품들 정말 90년대에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정말 젊은 친구들이 다시 써서 올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X에 한번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문장들이 정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좀 읽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그래요. 네, 이런 게 있었어요. 나도 길을 잃어보아서 알 수 있었다. 길은 얼마나 다른 곳으로 우리를 실어갈 수 있는지. 길에 나서기만 하면 얼마나 먼 곳까지, 얼마나 다른 곳까지 다다를 수 있는지. 이런 문장인데 어디 나왔던 건지 기억하시나요? 모르겠는데. 앞마당이 있는 가게집의 풍경. 무려 96년작인데 제가 지금 찾은 게 올해랑 아니면 작년에 그 올라와 있는 것만 제가 검색한 거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선택을 한 뒤 후회하는 사람은 늘 후회해. 모든 선택이란 미련을 남기기 마련이고 후회란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라 감정 조절에 실패할 때 오는 거라고 했어. 그러니 어느 게 더 나은가 어느 게 더 옳은가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더 원하는가가 더 중요할 거야. 라는 문장인데 이거는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이라는 찾아보니까 2009년 작품이더라고요. 왜 사느냐고 묻기 전에 우리는 이미 내던져졌고 어떻게 살 것인가 묻기 전에 우리는 이미 변경할 수 없는 인과를 살고 있다. 그리고 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검은 설탕이 녹는 동안 2002년 작품에서 나온 문장을 또 쓰셨고 이건 좀 길긴 한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읽어보고 싶은데요. 20살 땐 누구나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식대로 살기 위해 두리번거리고 검은색 트렁크를 들고 아주 멀리 떠나기만 하면 완전히 다른 생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30살에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주 먼 곳에도 같은 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세상에 대해서도 과대망상은 없다. 세상이란 자기를 걸어볼 만큼 가치 있지도 않다. 그것은 의미 없는 순간에도 의미 있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상영되고 누구의 손에도 보관되지 않고 버려지는 지리멸렬한 영화 필름 같다. 세상은 외투처럼 벗고 입는 것,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 네, 새는 언제나 그곳에 있다라는 작품에 나온 눈물 날 것 같아요. 나도 좋은데? 너무 좋아요. 그게 방금 제가 느꼈던 딱 그거예요. 30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어디를 가든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맞아요. 생각. 그래서 작가님 작품을 읽으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체념의 기조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고 나아간다기보다는 그거를 다시 해석하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그냥 다시 저울입하는 느낌의 문장들이 정말 위로가 크게 돼요. 읽을 때. 아마도 작가님도 그 시절에 쓰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30대 시절에 쓰시고 또 40대 시절에 쓰시고 그래서 그 나이 때면 또 느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엔 요즘 사람들이 지쳤나 싶기도 하고 맞아, 지친 많이 외로운가 싶기도 하고 최근에 쇼펜하우어 철학이 네. 젊은 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다 네. 그러는데 굉장히 자상하거든요. 철학자가 뭐 이렇게 자상하지 그런 느낌인데 그 쇼펜하우어를 처음에 이렇게 접했을 때
인생은 고통과 권태로 오가는 추다 그렇게 나오잖아. 그랬을 때 그 에너지와 시간을 그 욕망을 가지고 외부로 이렇게 던질 때 그때는 고통의 순간이고 그걸 얻었을 때 이제 또 근태가 또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추라면 나는 권태의 묘미를 오히려 파고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겠다, 새로운 욕망을 막 하겠다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권태롭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 권태를 좀 생동감 있게 별일 안 일어나지만 신선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진짜 천선원 작가님 아까 얘기하신 거랑 너무 연결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매일을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희망을 보고 싶은 건데 그게 그 문장에서 찾아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되게 뭔가 시대적으로 잘 맞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또 든 게 요즘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가장 큰 게 지침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 시대가 주는 어떤 안정감이 정말 하나도 없고 예전에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낭만이라는 어떤 문화 집단이라던가 소속감 그리고 뭐 직업적인 것들로 되게 다채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었는데 요즘엔 그게 하나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외부에서 나를 다 해체시키고 내가 누구인지 나를 증명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무언가가 바뀌고 나는 나를 설명할 수 없게 되고 근데 너무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 외부에서 채울 수 없으니까 내면에 나를 쌓는 느낌인 맞아요. 거예요. 꾸미는 느낌. 네, 그래서 네. 내가 좋아하는 문장, 뭐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음악, 가사 한 줄, 문장 한 줄로 나를 이렇게 뭔가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게 요즘의 어떤 문화를 소비하는 친구들의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책을 읽었을 때는 정말 이야기에 빠져든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그 이 무수히 많은 문장 중에 내 마음을 꿰뚫는 단 하나의 문장이 다 나를 설명할 것 같은 맞아. 그런 기분의 또 문화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외부 세계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니까 현기증이 있겠다. 맞아요. 현기증이 나요. 현기증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조금 더 고요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이런 문장들에서 좀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뭐 트위터, SNS 이런 걸로 자기를 굉장히 많이 그 익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노출을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익명이 돼요. 익명의 존재가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자기의 고유성에 정말 그 내면의 세계에 오히려 이렇게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속에서 너무나 사실은 그 넓은 개활지 확 트이는 그 고독의 끝에서 오히려 확 이렇게 열리는 세계를 또 만날 수가 있어요.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 아까 그 광고 나가는 시간 동안 작가님이랑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좀 이따 방송 시작하면 좀 이따 다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면 부탁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감탄하면서 계속 저는 듣고 있어서 자꾸 제가 진행을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천선만 작가님도 조금 지나긴 했지만 11월에 책이 나오셨죠. 네, 모우어 지금 저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단편집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른 인터뷰에서 원래 내가 책 낼 때 잘 안 떠는데 이번에 굉장히 떨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왜 그렇게 떨리셨어요? 제 나름 오랜만에 나왔던 책이고 그리고 단편집을 엮을 때 보통 이제 발표된 소설들을 많이 엮는데 모우어는 그 8편 중에 3편을 내기 직전에 새로 썼어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느껴왔던 어떤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어갖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어딘가에 소개된 적 없던 소설들이어서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제작 모우어 좀 진짜 설정이 엄청 독특하더라고요. 언어가 사라진 세계. 언어가 사라진 세계를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실 텐데.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얘기인지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 모어 자체는 이제 인류가 진화를 한 먼 미래인데요. 근데 인류에게 있는 가난과 전쟁, 빈곤, 그다음 차별, 혐오 이런 모든 것들이 언어가 초반에는 생존을 위해서 탄생을 했는데 지키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위험을 전달하거나 곡식이 어디 있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암호를 위해서 생겨났지만 그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차별하는 혐오의 언어로서만 더 기능을 하기 시작하고 더 단단해지면서 이게 전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대에서 그래서 인류가 우리가 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가 사라져야 된다. 라면서 이제 뇌가 약간의 어떤 텔레파시처럼 언어를 규정짓지 않는 한에서 이제 발전을 한 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셨을지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들으신 분들이 그래서 엉망으로 썼어요. 아니죠. 근데 작가님 작품 보면 항상 이제 SF 소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나 어떤 새로운 세계관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인데 근데 또 신기한 거는 SF적 세계관인데도 굉장히 그 이야기는 현실적인 것 같거든요. 현실을 굉장히 그 안에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 공감하면서 또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방식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SF적인 장르를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처음에? 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그런 장르적인 거 막 호러나 SF, 막 미스터리, 추리 네, 이런 거 네. 진짜 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투니버스라는 채널이 그쵸. 신설이 됐어요. 만화 그쵸. 24시간 만화만 하는 네. 그거 하루 종일 틀어놨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판타지적인 세계를 하는 게 너무 편했고 좋았는데 동시에 문학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도 진짜 열심히 읽었고 근현대 문학들을 항상 늘 읽어왔고 현대 문학도 늘 읽어왔는데 근데 제 안에 항상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이 갑갑한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태와 어떤 체념의 그 사이에 늘 있어왔던 아이였는데 그거를 그냥 이 현실에서만 풀기엔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읽을 때랑 쓸 때랑 또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쓸 때는 도무지 이 답답함과 현실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분명히 이게 인물로만은 어떤 해결 방법이 없는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가 저한테 늘 고민이었었는데 그게 뭔가 SF라는 장르를 만나면서 이게 조금만 더 미래로 가거나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살짝만 틀어진다면 지금에 있는 문제들을 더 잘 보여주거나 아니면 다른 해결 방법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뭔가 쓰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SF에 관심이 막 생길 때쯤에 이제 한국과학문학상이라는 걸 통해서 뭐 최엽 작가님이나 김보영 작가님 같은 어떤 한국 SF 작가님들의 책을 접하게 되고 그게 딱 맞았던 거예요. 그 어떤 후련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소설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SF 소설을 좀 더 공부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SF적인 세계관인데도 그래서 오히려 이 현실의 부조리 같은 게 더 잘 드러나는 것 같고 뭔가 세상은 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어떤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그런 공상과학적인 세상인데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 거기에서 가장 먼저 탈락하는 사람들, 인간들의 이야기를 잘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쓰시면서 뭔가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주 요즘에는 오히려 그냥 재미만 생각하자거든요. 장편소설 쓰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장편소설은 일단 끝까지 읽어야 되잖아요. 쉴 틈 없이 사람들이. 막 읽고 싶게 하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구조적인 서사나 서스펜스를 챙겨가자라는 마음으로 쓰는데 쓰다 보면은 그냥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싶나 봐요. 왜냐하면 어딜 가나 친구랑 쉽게 대화하고 세상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많고 카페만 나가도 내 옆에 다 살을 부대끼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외롭다고 느끼고 모두가 다 외로워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서 계속 외로워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요즘 추측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새어 나오는. 네. 그거 들으니까 여기 이 얘기가 갑자기 떠올라서 여기 써 있잖아요. 자기만의 집에 혼자 있는 사람이 외롭다는 건 사람들이 하는 맞아요. 가장 큰 오해야. 사람은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어서 외로운 거야. 저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편집자님이 왜 저에게 이 추천사를 부탁하셨는지 약간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편집자님이 내 책을 읽으셨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걸 느끼셨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읽을 때 진짜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두 분이 정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글을 쓰지만 이렇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탐구한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항상 뭔가 자기의 길을 자꾸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세상의 틀을 좀 벗어나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쓰시는 게 두 분이 좀 닮은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아니 천선한 작가 이야기 듣다가 나도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인물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서사를 이렇게 구성해서 결말을까지 데리고 갈 때 그 시대 그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억압돼 있고 불가능한 결말 그런 걸 지향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시대적인 그 제도 이런 걸 이제 약간 벗어나서 그 인간과 존재, 이 삶이라는 것의 어떤 본질에 충실한 이제 상상력을 통해서 다른 시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면 나는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의 벽을 넘어서 다음 시대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서 소설의 끝을 내려고 했고, 그 내 인물들을 그들이 이렇게 그 속해 있는 그 장에서 그 다음 장으로 데려다 놓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썼으니까 어떤 그게 진짜 이렇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너무 시대를 앞서간 이야기들이라서 맞아요. 지금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90년대에 쓴 그런 문장들이 지금도 그 와닿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미리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 현실 너머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좀 궁금한 게 두 분이 이제 작품으로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각자의 자기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쓰고 계시지만 두 분의 삶에서는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나다운 삶을 계속 지켜나가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왜냐면 세상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너무 많고 자꾸 눈치 보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말을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은 끊임없이 하게 되니까. 아마 다른 작가들도 많이 그럴 텐데 나는 아주 줄기차게 해온 일이 일기 쓰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기 속에서 나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내 감정 상태나 이런 걸 정리하고 또 그 다음 문을 열고 나가는 길을 찾아내고 이건 벽이고 여기는 문이고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리고 좀 그 자기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뭘 하든 안 하든 뭐 책을 읽든 뭐 그냥 우두커니 있든 자기만의 공간을 중요시 여겨왔죠. 그게 없다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좀 체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명상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붓다가 참 그 고행을 아주 했잖아요. 정말 고행이 극심할 때 그 부처상을 보면 정말 그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잔혹하다 싶을 정도의 고행이었는데 그 의외로 붓다가 한 말은 중생한테 자비롭게 한 말은 뭐냐면은 그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고 사랑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는 그런 말을 많이 떠올리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죄책감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 붓다가 하라고 한 일이다 생각하고 자기를 소중히 아끼면서 사랑하는 게 수행의 정말 시작이니까. 그래서 명상도 좀 하고, 좀 특별하다 할 거는 그 두 가지 같아요. 일기쓰기와 자기 공간 지키기. 공간 지키기. 자기 공간은 어떻게 지키고 계세요? 아이들이라도 그 허락 안 받고 뭐 온다든지, 그쵸, 뭐 그쵸. 너무 오래 내 그런 공간을 거 사수해야 돼. 지낸다든지 맞아. 그런 건 좀 서로 좀 협의했어야죠. 맞아. 근데 사정상 뭐 1년쯤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긴 뒤에는 어김없이 이제 해외로 그냥 도망을 가는데, 그야말로 여행이라기보다 그냥 탈출하는 일 같아요. 다시 내 고독을 재정비한다 그럴까? 그런 여행을 해야만 그게 아마 나답게 살아온, 나도 모르게 네, 나답게 네. 살아온 그 비결? 노력일 수도 있고, 그냥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너무 좋다. 고독을 재정비한다. 너무 명언이 많아가지고 이제 적을 게 너무 많아. 네. 근데 천선만 작가님도 일기도 열심히 쓰시잖아요. 지금 일기 저 일기 관련한. 잘 안 써요. 아 그래요? 네. 일기 일기- 팟캐스트도 하고 계세요. 팟캐스트를 한 이유가 일기를 쓰려고 쓰려고. 했는데 팟캐스트 할 때만 써요. 가끔씩 그러면 나와서 읽으실 때가 이렇게 쓰는. 네네. 한 달에 2번 정도. 한 달 2번. 네. 예전에 저한테 일기는 좀 슬플 때만 쓰는 일기였거든요. 감정을 다 쏟아내고 저도. 덮으면은 그냥 끝난다라는 마음으로. 저 약간 불안할 때마다 이걸 네네, 자꾸 쓰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써봐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써야겠다. 천선한 작가님은 어떠세요? 좀 자기다운 것들을 좀 지켜나가기 위해서. 근데 저는 저다운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대신에 일단 직업이 소설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단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소설가는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한 것 같아요. 직업인으로서.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100%를 채우지 말자거든요. 뭐든 뭔가 소유하거나 먹는 거나 하루의 에너지나.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 조금 억울하게 살자. 그러니까 갖고 싶지만 가지지 말고. 그냥 좀 아쉬움을 남기자. 네, 늘 막 먹는 것도 좀 이렇게 덜 먹고 사람도 좀 덜 만나고 좀 심심하다 싶은 시간들도 그냥 견디고 물건도 좀 덜 사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공간에 남겨놔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뭘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요즘엔 좀 덜 하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나다운 걸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좀 나다운 게 또 생겨나지 않을까. 네. 예전에는 워낙 유행도 많고 물건도 많고 예쁜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네. 어디서나 막 모든 게 다 관계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어느 순간은 좀 포기해도 되는구나. 그냥 사람도 좀 포기하고 어떤 욕심도 좀 덜어내고 그냥 있는 것들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평생 살아도 살 수 있으니까 좀 뭔가가 가지고 싶어질 때마다 좀 포기하자라는 마음으로 사는 게 요즘 제가 좀 저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와닿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다 뭐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관심이 없던 것들도 인스타그램 뭐 SNS 보다 보면 누가 이거 해라, 너 이거 가져야 돼. 몰라도 되는 정보들까지 계속 습득을 하게 되고 그게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약간은 아쉬움을 남기는 100% 채우지 않는 거?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분 진짜 다작을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런 영감의 원천. 너무 뻔한 질문이긴 하죠. 작가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또 듣고 싶어요. 그래도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는지.
작가가 됐을 때 내가 어떤 게 나의 소재가 될 수 있나, 글을 쓸 내용이 될 수 있나 생각했을 때 자기다운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상상이나 관찰이나 뭐 사유나 뭐 혹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중에서 취사 선택하는 거나 그런 게 사실은 다 경험이거든요. 자기의 경험인데 그 자기답게 그 진정성을 가지고 경험할 때만 쓸거리가 생겨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도 그 사건을 그 자기화할 수 있어야 그 사건이 의미 있는 어떤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자기 주체적인 그 자기화를 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또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무의미해지고 경험의 자기화 이게 소설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 어떠세요? 천선원 작가님. 너무 정답을 이미 정답을 들었다. 근데 저는 그럼 동시에 저는 약간 작가가 세상이 오지랖퍼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저기 관심 많고 들여다보고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들 한 번 더 보고 궁금해하는 시선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두는 게 그게 방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있던 나의 어떤 경험과 맞물렸을 때 그게 영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네요. 사실 우리가 모두 작가는 아니지만 자기 인생을 쓰고 있는 작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여성의 날 기념으로 또 그냥 그 핑계로 두 분을 이렇게 또 오셨는데요. 정경린 작가님, 천선한 작가님, 예,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또 두 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떠오르실 수도 있고 또 궁금한 것들도 계실 것 같은데 댓글로 나눠주시면 나중에 또 영상 놀러 오셔서 한번 좋아요. 한 번씩 봐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신다면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